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현재 우리 사회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199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인터넷 뉴스는 그전까지는 획일적이고 독점적이었던 언론 환경을 독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실시간의 빠른 속도로 정보를 널리 퍼뜨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해 정보의 격차 해소와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반면 인터넷 뉴스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로 가짜뉴스의 범람 등 언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여러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어떠할까? 2022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0%로 조사 대상 46개 국가 중 40위를 차지했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언론 신뢰도에 있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이는 언론 매체들의 기사나 보도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학생들은 한국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언론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6%의 학생들이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74%의 학생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57%의 학생들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특정 성별에 치우치는 등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35%의 학생들이 언론이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언론이 현대사회의 소통의 위기를 불어넣게 된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언론 보도의 동질화, 뉴스의 구조적 문제 포털, 자극적인 헤드라인, 언론의 정파성. 사람들이 언론의 문제점을 관해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있다. 바로 언론의 정파성이 그 중 하나이다. 현재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는 언론의 정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독립언론기관 뉴스타파 홍주원 기자에게 물었다. 일단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자신들이 들은 대로 쓰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거나 본인들이 A부터 Z까지의 팩트가 있다면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나열을 하겠죠. 그러니까 팩트의 순서는 A, B, C, D, E, F, G지만 기자가 생각하는 것 중에 G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G를 제일 앞에 둬서 독자들이 제일 먼저 읽게 할 수도 있고 G를 제일 크게 부각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어떤 팩트를 중시하고 어떤 팩트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언론이 여기서 정파성을 갖게 된다면 독자들이 이게 기자의 정말 순수하게 팩트로서의 가치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팩트들을 더 중시하고 키운 것은 아닌지 나도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자의 판단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는 이게 팩트가 중요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본인이 진보고 본인이 좌파고 본인이 우파니까 그냥 저런 거 아닌가, 그냥 저 주장을 저렇게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100% 중립된 보도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그거를 읽는 소비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소비자들은 다 본인이 어느 분야에서건 보수적이고 어느 분야에서건 진보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기사를 볼 때 절대적으로 중립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걸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보도라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소비자의 방식이고 공급자인 기자들의 방식은 달라지긴 해야겠죠. 어쨌든 기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쨌든 기자들하고 좌파와 우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 텐데 최대한 그거를 숨기면서 보도해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게 꼭 기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언론의 정파성이라는 게 사실 흔히 말해서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를 보통 보는 독자들은 보통 보수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진보적일 테고, 근데 이 언론사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존 소비자에 맞는 니즈에 맞는 기사만 공급을 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독자들은 점점 보수화될 테고 한겨레 경향신문의 독자들은 점점 진보화될 테니까 결국에는 이 두 소비자층을 만나게 하는 기사를 계속 써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솔직히 말 적절한 입장들을 계속 담아야 되고 한 기사에 그 비중에 대해서도 기자 개인이 판단하면 안 되겠죠. 내가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진보 쪽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진보 쪽의 생각은 한 10줄 쓰고 보수의 생각은 3줄만 써야지 라고 한다는 방식은 그 기사는 결국에는 진보 소비자들만을 위한 기본 소비자들만을 위한 기사가 되니까 결국에는 두 독자가 한 기사에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사에 여러 정치 성향을 가진 독자들이 만나게 해줘야 이게 모두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는 기자들의 SNS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자 개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진보적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판단을 낼 수 있지만, 그거를 독자들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독자들에게 들키는 순간, 저 기자는 보수니까 저렇게 쓰지. 저 기자는 진보니까 저렇게 쓰지.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거는 기사의 팩트로서의 신뢰성을 몰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나는 SNS, 외부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생각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SNS 활동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두터운 팬층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를 신뢰하기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언론처럼 기자들의 외부 활동, SNS 활동을 많이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우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우버로 인해서 피해를 봤지만 손해배상액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어쨌든 미국의 사례에서 가져온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폭스뉴스가 선거 조작, 개표기가 조작됐다라는 보도를 했다가 1조 원 조원 단위의 어떤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어요. 근데 그건 확실한 오보였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희가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은 왜곡 보도가 될 수도 있고 단편적인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자극적인 보도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폭스뉴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오보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결정난 거지 미국에서도 왜곡 보도, 악의적 왜곡 보도나 단편적인 보도나 자극적 보도는 보통 소송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언론의 자유를 그만큼 많이 보장해주고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완전한 오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오보의 문제는 사실 크지 않고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는 건 나쁘진 않겠으나 이걸로 과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저는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큰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오히려 이 무언가를 오보로 찍었을 때 사실 폭스뉴스 같은 것도 1조 원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 민사 손해배상이잖아요. 사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보려면 내가 만약에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와 1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소송에 드는 비용이 달라요. 100배예요. 100배 소송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소송도 크게 못 냅니다. 돈이 많아야 상대한테 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을 그만큼 낼 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큰 소송을 계속 키우면 결국에 권력자들이나 대기업들이 소송 비용을 낼 수 있는 곳들이 오히려 이거를 언론사를 압박하는 데 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들여와도 그렇게 큰 효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기사를 읽을 때 정파적 기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남외고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뉴스 헤드라인 정파성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후 보도된 5개 신문사의 헤드라인 10개를 제시하고 읽게 한 후에 각각 어느 성향 신문사의 보도인지 판단하게 하였다. 혹시 언론의 정파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파성 알죠? 살짝. 정파성은 들어봤어요? 아니야. 네? 언론이 뭐예요? 정과성이요? 정파성이요? 네. 알죠. 정파성이요? 네. 몰라요. 이거 몰라요. 정파성이요? 아니요, 잘 몰라요. 들어보긴 했었는데 잘은 알지 못합니다. 정파성은 언론이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언론사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정파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아래 표가 있잖아요. 네. 읽으시고 판단을 해주신 다음에 다 체크를 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체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체크. 다 했어요. 결과는 어떠할까? 총 9명의 참가자들에게 테스트한 결과 정답률은 65%로 참가자 대체로 헤드라인의 정파성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고 각자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까?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일단 진보 보수가 우리나라 정치로 보면은 이제 야당과 여당으로 확실히 나뉘는 경향이 있으니까 헤드라인이 다 극단적이고 여당과 야당이 좀 대립을 하면서 그 서로의 당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뭐 사고나 정책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야당 이런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단어들을 기준으로 그쪽을 비판하는지 아니면은 옹호하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어떤 성향의 기사인지 파악을 해봤어요.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좀 더 비꼬듯한 그런 헤드라인을 진보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쓴 기사들은 이 진보 쪽이 아니라 보수 쪽 언론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면에서 독자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 판단으로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으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 그냥 사실적인 부분은 중도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헤드라인에 가치 개입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7, 8번에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7번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 방문은 그렇게만 기사를 적었으면 사실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언론적인 기사지만 여기에 우크라 방문 사력 비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번은 이제 전쟁 불씨가 온다고 이렇게 조금 둘이 반대의 의견을 낸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갔다라는 사실 자체만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진보랑 보수를 나눠서 체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당을 비판하는 그런 종류를 기준으로 세워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고 5년 정치 무너졌다, 문정치 있었다는 건가라는 그렇게 노골적인 정치적 성향, 다른 당을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는 이제 보수 쪽이었고요. 방통위원장 밀어붙인 윤 대통령 MBC 언론제나 시즌 2 시작되나
이런 식으로 진보적으로. 중도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분노하는 교육 경영 시 당국 방관이 나왔다. 좀 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헤드라인에 중도를 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헤드라인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대체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나 특정 인물 및 정당의 친화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정답과 각 사설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요즘에 언론들이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뭔가 책임 안 지고 논란에 휩싸이고 약간 되게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들이려는 듯한 그런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런 기사에서 제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목 한 줄만으로도 이 신문사가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 건지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독자들도 그 생각이 바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기사만 읽어서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읽었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뭔가 대놓고 좀 비판하려는 의도나 아니면 옹호하려는 의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편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기사를 읽을 때 좀 잘 보고 비판적으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냥 신문 기사 읽을 때 이런 거는 뭐 진보 보수 신문사 보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설 신문사죠, 전부. 네. 사설 신문사가 사설이니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 막을 수 없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좀 중도주의적인 신문사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정치 편향적으로 살짝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뉴스를 보면은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당들의 서로 물어뜯기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5개의 신문사마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보수나 진보라는 그 성향에 대해 아주 확연히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중도적인, 중도에 비슷한 그런 신문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학생들은 대체로 언론의 정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중도 성향 언론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정파성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 실험을 통해 정파성의 심각함을 깨닫고 앞으로는 기사를 비판적으로 소비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언론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거나 이것이 공정한 정보 전달을 방해할 때 이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 언론을 소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양한 소스를 참고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론의 정파성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